요즘 중국 경제액이 정말 많이 나오죠? 수십 년간 기적처럼 성장하더니 이젠 심각한 위기라는 말까지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위기를 촉발시킨 도미노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의 그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끈 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심에는 정말 거의 종교와도 같은 믿음이 하나 딱 버티고 있었어요. 바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믿음이었죠. 이것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한 시대 전체의 부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달까요? 부동산 가격은 영원히 오를 것이다. 이게 그냥 단순한 전망 같은 게 아니었어요. 뭐랄까, 한 세대 전체의 삶의 방식? 미래 계획, 이걸 그냥 통째로 지배했던 거의 절대적인 신념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믿음의 탑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시작은 딱 한 번의 연설이었어요. 자, 첫 번째 도미노,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근데 이 거대한 붕괴가요, 그냥 시장이 알아서 움직이다가 벌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최고 권력층의 의도적인 정책 전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시진핑 주석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집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 이게 그냥 한번 툭 던진 말이 아니었던 거죠. 정부의 철학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신호탄이었고, 동시에 어마어마한 부동산 시장 단속의 선악을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3개의 레드라인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구체적인 정책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 개발업체들한테 빚 많이 내지 마라, 레버리지 쓰지 마라, 이렇게 아주 엄격한 제한을 걸어버린 거예요. 사실상 돈줄을 꽉 막아버린 거죠. 아니 근데 이 조치 하나가 왜 그렇게 파급력이 컸을까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30%. 중국 전체 GDP에서 부동산이랑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나 됐거든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렇게 거대한 경제의 한 축이 병들기 시작하면 중국 경제 전체가 독감에 걸리는 건 정말 시간 문제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높은 곳에서 시작된 정책 변화는요, 곧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통장에는 찍혀있지 않지만 내 자산이라고 믿었던 그 서류상의 부가 신기루처럼 사라지면서 현실의 소비가 그야말로 마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한 50대 지방공무원의 사례를 보면 이게 확 와닿는데요. 이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사람들이 보통 아파트를 너댓 채씩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거, 이게 바로 당시 중국식 부자 되는 공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위기가 닥치니까요, 이 아파트들 장부상 가치가 순식간에 고점 대비 30% 가까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물론 30% 정도야 떨어질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유동성. 그러니까 현금화가 안 된다는 거였죠. 팔고 싶어도 사겠다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서류에 찍힌 자산 가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불안감이 사회 전체로 번지면서 내이쥐안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너무 경쟁이 심하고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안으로 움츠러들자, 이런 분위기인 거죠. 내 자산 가치가 막 떨어지는 걸 눈으로 보는데 누가 밖에서 돈을 쓰겠어요? 이런 역자산 효과가 사회 전체를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지금 본 이 부동산 붕괴는 사실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밑에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험한 두 번째 도미노가 숨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지방정부의 파산 위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 지방정부들은요, 아주 단순한 사업 모델로 굴러갔어요. 개발업체한테 땅을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도로 놓고 다리 놓고 철도 같은 거대한 인프라 사업을 벌이는 거죠. 딱 들어봐도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부동산 거품에 기댄 정말 아슬아슬한 모델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은 아주 심각한 정치적 마비 상태에 빠져 있어요. 중앙정부가 돈이 없어서 지방을 못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있어요. 근데 지금 돈을 줘봤자 쟤네들 또 무모한 투자로 다 날려먹을 거다. 이런 깊은 불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안 푸는 겁니다. 서로를 믿지 못해서 아무것도 해결 못하는 그런 교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자,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쩍쩍 금이 가고 있던 중국 경제에 이번엔 외부에서 거대한 충격이 덮칩니다. 바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이죠. 이건 뭐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시스템에 가해진 아주 혹독한 스트레스 테스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무역 분쟁에서 중국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희토류인데요. 이게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비타민 같은 핵심 원자재거든요. 이걸 통제한다는 건 마치 미국의 특정 산업에 관절기를 거는 것과 같은 아주 정교하고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니네 특정 산업 하나쯤은 그냥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상황을 좀 다르게 봤어요. 기묘한 낙관론이라고 할까요? 트럼프가 자기가 만든 국제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려 주고 있으니 우리 입장에선 오히려 땡큐다, 행운이다, 뭐 이런 시각인 거죠. 적의 실수가 곧 나의 기회라고 본 겁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한번 종합해보면요. 지금 중국은 정말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품, 지방정부 부채, 소비 위축, 거기다 무력전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인데 어쩐지 그 해결을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결국 중국은 세 가지 아주 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아프더라도 이 거품을 터트려야 하는데 이걸 미루면 미룰수록 나중에 갚아야 할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죠. 둘째, 문제를 풀려면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야 하는데 서로를 너무 못 믿으니까 진짜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경제 안정도 챙겨야 하고 동시에 미국과의 장기적인 전략 경쟁에서도 뒤처지면 안 되는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물론 중국은요, 과거에도 여러 위기 속에서 심판의 날을 요리조리 피하며 뒤로 밀어온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마주한 이 복합적인 위기는 과거와는 차원이 좀 달라 보여요.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번에도 과연 언제까지 미루는 것이 가능할까요?